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랫마을에 있는 주모와 정이 들어버렸어. 밀려서 꺾여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만화그리는 회선 김혁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푸티사디 최초로 스튜디오가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역사와 디자인을 소개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아는 척하기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데이트 가시고 또 가족들과 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준답사는 아니더라도 가기 전에 작은 정보라도 알아놓고 가시면 더욱 좋잖아요. 아는 척하면서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똑똑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는 척하기 시리즈 1탄은 바로 지붕이 없는 박물관 강화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속 디자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는 척 하시기 딱 좋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건 뭐냐 하면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만 다룰게요. 제가 역사 만화가이기도 한데 나름 잘 나가는 디자이너인 것도 아시죠? 그동안 만나신 역사 해설사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강화도로 출발하시죠. 네, 강화도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드릴게요. 강화도는 인천광역시 광화군이에요. 우리나라의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건 아시고 계실 테고요. 크기는 302제곱킬로미터의 서울 절반 정도의 크기이고 7만 명 정도가 이곳에 거주하고 계세요. 총 10만 명 이상이면 시, 10만 명 이하면 군입니다. 네, 이름은 강화도라고 해서 섬 도자가 들어간 섬이지만 지금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통해서 인천과 연결된 육지입니다. 강화대교는 북쪽에 있어요. 1997년에 개통되었고 초지대교는 남쪽에 있습니다. 2002년에 개통되었어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초지대교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김포와 강화도 사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강화해협 한가운데인데요. 바다로 돌출된 강화군 광성부 앞에 물살이 센 곳이 바로 손돌목이에요. 물 흐름이 빠르고 격렬해서 아주 위험한 곳으로 옛날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강화해협을 지나고 있네요. 네, 여기가 바로 초지대교입니다. 그런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을 내러 한양에 가려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여기서 침몰을 했고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 14년에는 60척이나 침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손돌목이에요. 여기에 전설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손돌은 사람 이름이에요. 뱃사공입니다. 그런데 몽골이 자꾸 고려에다 부당한 요구를 해서 결국 결심을 했죠. 아, 이놈들 안 되겠구나. 결사항전해야겠다. 그래서 1232년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고종이 수도였던 개경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강화도에 들어가는데 점점 배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의식병이 걸려서 화를 낸 거죠.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고종이 배 위에서 손돌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손돌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백길이 트일 것입니다. 네, 그 말을 남기고 손돌이 죽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키를 잡았는데 여전히 방향을 못 잡아서 결국 손돌이 말한 대로 바가지를 띄우고 그걸 따라가서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네, 이제 강화도에 도착을 했네요. 뱃사람들이 이제 손돌을 강변에 묻어줬고요. 그 무덤이 지금은 김포에 있다고 합니다.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파천한 날이 1232년 음력 10월 20일인데요. 이 날이 바로 기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손돌의 영혼을 위해서 진혼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력 10월 20일이면 슬슬 추워질 때예요. 겨울 북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 바람을 바로 손돌바람이라고 하고 또 그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손돌의 원혼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전등사에 왔습니다. 정조산성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무려 고구려 소수리망 11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져요. 381년입니다. 160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사찰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사찰은 김제 금산사이고요. 서기 600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전등사는 처음 지어질 때 이름은 진종사였어요. 그런데 고려 고종이 손돌을 죽이고 무사히 여기 강화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때 이 절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1282년에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는 뜻으로 전등사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광해군 때 큰 불이 나서 거의 다 타버렸고요. 1621년 재건되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했던 곳이 바로 여기 전등사 경내에 있는 정족산 사고입니다. 네, 대웅전부터 보시죠. 전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 건물이에요. 그리고 기둥을 보면 다포 양식이네요. 네, 여기서 제가 아는 척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가시면은 뭐 베을린 기둥 이런 거 다 아시는데 우리나라 기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에요. 들어보셨죠? 요 기둥은 주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장식이 있는데 지붕을 떠받치는 저 윗부분을 포라고 부릅니다. 공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심포 양식은 이 기둥 하나에 포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조금 심심해 보이겠죠? 다포 양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주심포 양식은 고려시대의 유행이었다가 후기에 다포 양식이 등장을 해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이렇게 다포 양식입니다. 좀 멀리 가볼게요. 지붕이 상당히 꺾여져 올라간 것도 좀 특이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기둥이 다 일자
일자가 아니에요. 중앙으로 조금씩 기울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안쏠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앞에서 봤을 때 건물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끝으로 갈수록 약간씩 왜곡이 생기잖아요. 우리 눈도 똑같거든요. 상하 좌우가 약간씩 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각 보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지붕이 엄청 무겁잖아요. 이때 지붕이 만약에 기둥이 일자로 서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서 꺾여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살짝 각을 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이 예쁘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편리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논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안쏠림 기둥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신미성과 기능성, 정말 대단한 디자인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귀소금 수법이에요. 여기 기둥을 한번 볼게요. 가운데 기둥은 짧고 양 끝으로 갈수록 기둥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중앙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멀리 있는 양 끝이 처져 보이는 착시를 줄이기 위한 거죠. 착시도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잖아요. 가까운 기둥인 중앙 기둥은 크게 보이는데 먼 양쪽 기둥이 작아 보이면 상대적으로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볼 때 안정감이 느끼도록 물리적으로 보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기둥 위에 놓이는 자재가 다 달라져야 하죠. 그리고 그걸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만들듯이 1호, 2호, 3호, 1층, 2층, 3층 다 똑같이 만들면 건물이 만들기 얼마나 편해요. 우리 조상들은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건물이 아름답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마를 볼게요. 처마예요. 튀어나온 지붕을 말하죠. 호처마, 겹처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지붕을 받치고 있는 원통형 나무를 석가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석가래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서 건물을 완성을 하죠. 처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래 위에 평고대를 가로로 길게 얹고 그 위에 또 강목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석가래랑 같은 역할인데 저거는 부연이라고 합니다. 처마를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저렇게 만들면 장식적으로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비를 막아주는 용도도 있습니다. 목재 건물이라서 비에 맞으면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더 길어지니까 햇빛도 막아주고요. 이렇게 공수가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격이 더 높아 보이죠. 이 정도 보면 와, 보통 건물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거 강화도 전등사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저 위에 있는 나녀상이에요. 나체의 여자상이라는 뜻이에요. 임진왜란 때도 무사했던 전등사가 선조 38년, 광해 6년에 연이어서 불이 나면서 다 홀랑 타버렸어요. 다시 지어야겠죠. 그래서 도편수를 부릅니다. 도편수는 조선시대에 건축공사를 하던 기술자예요. 도편수가 여기서 열심히 공사를 하다가 아랫마을에 있는 주모와 정이 들어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건설 현장 작업반장님이 한밭집 사장님과 눈이 맞은 거겠죠. 대웅전이 완공되면 결혼을 해서 같이 고향에 내려와서 살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대웅전 만드는 거는 장기 합숙이 필요하다 보니 주모한테 매일 품삯을 모두 맡깁니다. 지금도 결혼하면은 뭐 상관없잖아요. 와이프한테 다 월급. 그런데 약혼녀가 대웅전 공사가 끝날 때쯤 도편수 한테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챙겨가지고 다른 남자가 도망가 버렸대요. 아,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군대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도편수가 화가 났겠죠. 네, 도망간 약혼녀를 이렇게 깎아서 대웅전 내 귀퉁이마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영원히 창피를 당하도록 옷을 벗겨놓고 누구나 쳐다볼 수 있게 저기에 올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영원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겪도록 손으로 지붕을 떠받치도록 했고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대웅전에 올려놔서 아침 저녁 스님들 예불 소리를 듣게 한 거죠. 도편수는 복수를 성공한 거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불상은 보물 1785호입니다. 불상을 보러 갈게요. 목조 석가열의 3존 불상. 보물입니다. 광해군 15년에 조성한 불상이고요. 균형감과 조각 솜씨가 뛰어난 목조 불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삼세불이라고도 하고요. 석가열애, 약사열애, 아미타열애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계신 집을 닷집이라고 하는데 용과 봉황 조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양 옆에 사자등에 올려진 동판의 업경대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생전에 지은 죄를 비춰주는 업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저승사자가 망자를 염라대행에 데려간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업경대에 죄를 비춰 보여주는 일입니다. 전등사 업경대는 한 쌍으로 황색사자와 청색사자의 대자에 동으로 된 거울이 있고 주위에는 화연문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 발 아래에 직사각형의 발받침대가 있는데 여기서 명문이 발견되어 1627년 인조 5년 9월 13일에 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웅전은 화려한 닷집과 사면 벽천 장르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약사전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목조 건물이에요. 약사열의 좌상을 모신 건물로 불교 신자들이 병을 고칠 목적으로 이곳에 불공을 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8짝 지붕 건물이고 다포 양식이네요. 건립 시기는 1621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대웅전도 그렇고 지금 이 약사전도 제가 8짝 지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살짝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옛날 건물은 기와집이랑 초가집이죠. 기와집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지붕이 있어요. 맞배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이에요. 맞배지붕은 앞에서 보면 지붕이 네모난 형태로 보여요. 네모난 형태의 판을 사람 인자로 맞대서 만든 거죠. 측면은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비교적 쉬운 형태입니다. 떡사 대웅전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우진각지붕은 앞에서 보면은 사다리꼴 형태예요. 사다리꼴 형태를 맞대서 측면에서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만든 거죠. 고구려 때는 이런 우진각지붕이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와집 대부분은 바로 이런 팔짝지붕입니다. 네모나게 내려오다가 부채살처럼 쫙 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8팔자를 닮았다고 해서 팔짝지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들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죠? 복잡한데 외관상 위용이 느껴져서 궁궐이나 사찰, 부잣집에서 사용된 형태예요. 네, 여기 범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조각이 엄청납니다. 1097년에 만들어진 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종은 우리나라 종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이런 철 같은 거 다 공출해 갔잖아요. 전등사에도 당연히 범종이 있었고 그걸 뺏어갔대요. 최후의 발악이었던 거죠. 결국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등사 주지 스님이 혹시나 빼앗긴 범종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인천 항구를 뒤지고 다녔대요. 그때 누군가 부평 군기창 뒷마당에 종이 하나 있다라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부평에 보니까 수많은 고철 덩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바로 이 종이 있었대요. 원래 전등사에 있던 범종은 아니지만 주인이 없는 채로 군기창에 버려져 있어서 이걸 전등사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등사에 있던 범종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지금 뭐 일본군의 헬멧이나 야마토 전함 같은 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놈들이 이거 뺏어가면서 기록도 안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종이 지금 여기에 있고 이게 보물이 된 겁니다. 종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범종과는 달라요. 네, 상중하 구획을 나눠서 띠를 둘러놨고요. 표면에 8개의 네모난 칸을 만들어서 글씨를 많이 새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은 보통 아래가 평평하거든요. 성덕대왕 신종도 일자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뾰족뾰족하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문화재가 사라지기도 했다면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한번 보러 갈게요. 네, 바로 이곳이 정족사고입니다. 왼쪽이 장사각이고 오른쪽이 선원각이에요. 헌종 원년인 1660년 이곳 전등사 경내에 저 두 건물을 세워서 왕실의 족보를 선원각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장사각에 보관을 하도록 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여기에는 없고 서울대 규장각에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 야사나 전설, 구전된 이야기를 짜깁기해서 만들었을 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조선왕조실록이 있어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어요. 중종이 눈썹이 빠졌다, 세종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내용까지 있고요.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없어질 뻔했어요. 원래는 서울에 하나, 충주에 하나 이렇게 2건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불안했던 거죠. 세종대왕께서는 혹시 모르니 전주와 성주에도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미래를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양,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4군데에 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실록을 보관한 창고가 다 불에 타버렸어요. 뭐 이것뿐만 탔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전주 사고가 불에 타기 전에 정읍에 살던 유생 안위와 손흥록이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옮겨서 동물 속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 선조에게 바쳤죠. 이걸 다시 복사해서 전국에 나눠서 보관을 했습니다. 한양의 춘추관 사고,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사고, 경북 봉화의 태백산 사고, 평안도 묘양산 사고, 전북 무주의 적산 사고, 그리고 바로 이곳 강화도 정족산 사고예요. 그리고 1866년 프랑스군이 바로 이곳에 쳐들어와서 외규장각 의궤 297건과 조선왕조실록을 훔쳐갑니다. 여전히 프랑스 소유이고요. 5년 단위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은행나무는 둘 다 꽃은 피어도 은행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철종 임금 때였대요. 불교 탄압도 한창이고 세도장치의 수탈도 심할 때였죠. 관아에서는 전등사에 이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은행을 공출해 갔대요. 그런데 목표치가 날로 높아지는 거예요. KPI죠. 저 나무 2그루 다 합쳐서 기껏해야 10가마니를 채울 수 있는 은행이 열리는데 20가마니를 요구한 거예요. 수확량의 2배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전등사에 있던 동승이 화를 내면서 노승에게 이걸 알렸고요. 노승은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노승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추송스님을 불렀대요. 추송스님은 전등사에 도착을 했고 이때부터 3일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2배로 열리게 해달라고 한 거죠. 이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해서 강화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대요. 마지막 날 기도가 끝나고 목탁 소리가 멈췄대요. 네, 그리고 추송스님이 외쳤대요. 오늘 이 기도를 마친다. 이 은행나무 2그루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가 맺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뭐야, 은행을 2배로 열리게 한다더니 하나도 안 열리게 한다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은행이 마구 떨어졌대요. 그리고 비바람이 그치고 하늘이 개자 추송선사와 노승, 동승은 사라져 버렸고요. 이 은행나무에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두 그루의 나무를 노숙나무, 동숙나무라고 부른대요. 전도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태종의 이방원이 야심차게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고요. 1402년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정확한 지도였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소개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